적게 올랐을 때는 보통 7배 정도 올랐고요. 많이 올랐을 때는 26배 정도 올랐는데 그 26배 올랐을 때가 이제 1970년대거든요. 근데 네.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의 상승장이 1970년대의 상승장보다 더 큰 상승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26배 오른 때보다 더 지금 심각하다. 네, 더 심각하다. 오르면 전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그 기준으로 얘기하면 몇 배 정도 오른 장이에요? 현재는? 한 3배 정도 오른 것 3배 같아요. 정도? 네, 3, 4배 정도? 그럼 단순히 해서 여기서 한 4, 5배는 더 갈 수도 있는. 그럼요. 예, 아주 맞습니다. 뭐 크게 보면.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스테커스의 조규원 대표님 모시고 앞으로 이제 경제 위기 시나리오들 그리고 이제 금은 투자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항상 이제 모실 때마다 네. 금값 비싸다 하는데 계속 가. 끝도 없이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네. 작년에 금값이 고점을 찍었다, 그러니까 최고점을 돌파했다라는 뉴스가 50번이 나왔대요. 50번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비싸다라는 말이 네. 작년에만 해도 50번이나 반복됐다. 네. 사실 앞으로도 금가격이 더 많이 오를 텐데 그 과정에서 늘 제가 나올 때마다 또 올랐네요, 또 올랐네요 맞아요. 이런 말이 반복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계속 나오실 때마다 이제 너무 비싸다, 지금 들어가면 끝물이에요라고 하던 그 분위기가 요즘에 좀 살짝 바뀌어가지고 네. 이제는 금은 좀 투자해놔야 된다 이런 식으로까지 분위기가 좀 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어떤 그 기저에는 결국에는 미국 달러를 못 믿겠다. 그러니까 이제 진짜 돈인 금으로 가자. 이게 지금 또 작동하는 거죠.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중앙은행들의 행보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한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중앙은행들이 금을 엄청나게 많이 사요. 근데 단순히 금만 많이 사는 게 아니라 달러를 버려가면서 금을 산다라는 게 핵심이거든요. 2000년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으로 20년 전에 전체 외환보유고에서 차지하는 달러의 비중이 70%를 넘었었어요. 근데 네. 그게 이제 50%대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금을 많이 사기 시작했고, 한 2000년대까지만 해도 그래도 뭐 중국, 뭐 러시아 이렇게 좀 미국과 적대적인 국가들이 많이 샀다라고 하면, 요즘에 정말 많이 사는 국가 중에는 폴란드. 네. 폴란드가 거의 1년에 100톤씩 사요. 이게 얼마나 많이 사는 거냐면, 보통 이제 중앙은행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을 산 양이 이제 순매 수량이 대략 1년에 200~300톤 정도 되는데, 폴란드 혼자서 100톤을 산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을 사고 있는 거죠. 그러면 폴란드는 뭐 그 미국과 어쨌든 뭐 그 척을 지는 나라는 아닌데 네. 왜 금을 사는 거예요? 일단 요즘에 대체로 보면 동유럽 국가들도 되게 많이 사고 있고 전체적으로 많이 사는데, 결국은 두 가지 요인인 거죠. 첫 번째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달러를 못 믿겠다. 그 뭐 미국에 이제 뭐 베네수엘라 가서 대통령도 잡아오는 마당에 네. 그 사이 틀어지면은 뭐 러시아 언제든지. 때처럼 뭐 스위프트 제재를 한다던가 외환보유고 동결을 한다던가 아니면 우리나라에 직접 쳐들어와서 뭐 대통령 잡아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다양한 리스크가 생기니까 달러를 보유하는 것 자체가 리스크라고 느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이게 어찌 보면 더 핵심일 수도 있는데, 결국엔 부채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저번에도 나왔을 때 아마 부채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네.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역사적으로 이 부채라는 건 계속 늘어나다가 늘어나는 시기가 있는가 하면 부채가 또 줄어드는 시기가 있다, 이런 거대한 사이클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채가 늘어나는 시기를 우리가 레버리징 시기라고 하고, 그 부채가 어느 임계점 이상으로 높아지게 되면은 뭐 명목상 부채는 더 늘어날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부채의 가치를 다시 줄여야만 하는 이런 시기가 온다. 미국도 지금 이 시기를 1930년대에 경험해서 그때 이제 다시 부채를 줄여 나갔었고, 그 시기가 다시 도래한 거고, 이전에 영국도, 그 전에 이제 뭐 프랑스도, 네덜란드도, 뭐 로마 제국도, 모든 그런 패권 국가들이 이런 1년의 부채를 줄여나가는 시기들이 도래했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지금 미국이 국가 부채가 한 38조 달러가 좀 넘죠. 네. 한국 돈으로 하면 5.5경 원인데 1년에 그러니까 이 부채가 많은 것도 많은 거지만 1년에 지출하는 지출에서 의무 지출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이자 안 낼 수 있나요? 이자를 안 낼 수는 없잖아요. 뭐 그렇다고 뭐 사회연금 뭐 아니면은 의료 뭐 이런 것들도 줄일 수가 없는 그런 의무적으로 나가야 되는 비용들이, 고정비. 네, 고정비가 너무 크다 보니까 딱 보니까 나오는 거죠. 미국이 이게 쟤네들이 이제는 숨만 쉬어도 1년에
부채가 2조씩 늘어나겠는데 근데 요즘에 뭐 트럼프니 뭐니 뭐 재정 적자 더 키우고 있고 이거 내가 볼 땐 답 없다 이렇게 느껴져서 더 이상 미국 달러를 안 사주기 시작했다라는 이런 핵심이에요. 그러면 결국엔 부채를 줄여야 되는데 부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 방법밖에 없거든요. 첫 번째 긴축을 하냐 아니면 이제 세금을 올리냐. 근데 긴축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어떤 다른 대통령 후보들은 돈 쓰겠다고 하는데 나는 긴축하겠다고 하면 이제 표를 얻기 힘들 가능성이 크잖아요. 네. 그 어렵고 세금을 올린다? 이것도 반발이 심하니까 어렵고 그럼 결국에 남은 마지막 한 가지 방법이 이 부채의 가치를 화폐의 가치를 낮추면서 부채의 가치를 같이 낮추는 이런 방법을 대부분의 제국들이 택했었고 미국도 1930년대에 이런 방법을 통해 40년 동안 부채의 가치를 이제 서서히 떨어뜨렸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다른 중앙은행들도 아는 거죠. 그 미국 달러 가지고 있어봐야 위험한 것도 있고 그리고 나는 미국이랑 친하다고 하더라도 달러를 보유하고 있으면 얘가 5년 뒤 10년 뒤의 가치가 과연 지금 정도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을까를 이제는 더 이상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지점에 왔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그 달러를 보유할 이유 자체가 사라져 버린 거죠. 그러면은 결국에 달러가 아닌 진짜 돈, 뭐 금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미국의 어떤 그 영향력에서 좀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전반적인 국가들의 중앙은행들의 생각이다.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개인들이 사는 것도 있겠지만 뭐 국가 차원에서 모으니까 가격이 이렇게 폭등한다라고 봐야 되는 그렇죠. 건가요? 그리고 국가들이 모으는데 잘 생각해 보면 국가들이 뭐 금 살 때 ETF로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쉽게 네. 말하면. 근데 왜 자꾸 실물을 그것도 자기가 직접 보관하는 방식으로 하냐. 이게 정말 큰 핵심이거든요. 우리가 흔히 뭐 ETF다 아니면 뭐 선물이다 이렇게 하는 그런 금융 상품들의 금이 실물 금에 비해 138배 정도 시장 규모가 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치 의자 뺏기 게임 같은 거예요. 오징어 게임 2 영화 보면은 의자 이제 몇 개 갖다 놓고 이렇게 막 둥글게 하는 것처럼 그 중에서 딱 노래 꺼지면은 의자에 앉은 사람만 살아남고 나머지 다 죽잖아요. 마찬가지로 뭐 지금 금융 상품의 형태도 사실은 사람들이 그 금을 찾으러 가지 않을 거라는 믿음으로 이 정도 138배의 시장이 커진 거고 네. 뭐 은행 시스템도 마찬가지죠. 지준율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사람들이 다 같이 돈을 찾으러 오지 않을 거라는 가정하에 그렇게 신용 창조를 통해 이제 돈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중앙은행들이 사는 건 실물이에요. 그러면 안 그래도 없는 실물을 이렇게 다 가져가서 직접 보관을 하는 형태로 하면 그러면 이제 세상에 유통되는 금의 양이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 그러면 이전과 같은 수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번에는 상승률이 훨씬 더 드라마틱하게 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이유라고 볼 수 있고 폴란드 아까 말씀드렸는데 폴란드 중앙은행은 이제 올해는 150톤을 살 거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어요. 체코도 많이 사고 있고 그 외에 이제 동유럽 국가들도 정말 열심히 사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시장을 바라보면 단순히 요즘에 금이 뭔가 뭐 지정학적인 요소로 많이 오른다 혹은 뭐 금리나 이슈로 많이 오른다 이런 건 되게 단기적인 이슈고 본질을 이해하면 왜 금이 지금 슈퍼사이클인지를 이해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결국에 아까 말한 대로 뭐 이제 뭐 미국의 영향력을 좀 벗어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근본적인 더 들어가면은 미국이라는 뭐 일종의 미국 제국이 붕괴할 것이다. 여기에 베팅하고 있는 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정확히 말하면 뭐 붕괴할 수도 있다인 건데, 근데 중요한 건 붕괴하지 않더라도 금 가격이 오르는 거는 변함이 없다. 예를 들면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첫 번째 패권을 잡을 때 브레튼 우즈 체제로 잡았었고, 두 번째 잡을 때는 이제 페트로달러로 잡았었잖아요. 네. 사실 1971년 이전의 달러와 이후의 달러는 완전히 다른 달러가 됐고, 1971년 이전의 달러를 이후에 사용할 수 없는 것처럼 이후의 달러를 이전에 살 수 없고, 이렇게 화폐 시스템이 완전히 갈아엎어졌는데 근데도 미국은 패권을 유지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통화 시스템이 바뀌고 있다라는 게 핵심이지 그 과정 가운데서 뭐 미국 제국이 몰락하냐 아니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화폐 시스템이 바뀌고 있는 이 시스템 가운데서 금 가격이 폭등했던 역사들이 반복됐었다라는 게 핵심인 거죠. 그래서 저는 미국이 위험하다라고도 생각을 하지만 그렇다고 망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특히 달러가 망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망하는 건 지금의 달러 시스템이 망하고 새로운 달러 시스템이 세워지면 세워졌지. 물론 뭐 그거랑 경쟁해서 다른 화폐 시스템이 이길 가능성도 같이 염두에 둬야겠지만 근데 뭐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뭐 새로운 달러에 베팅할 거냐 뭐 결국엔 미국에 베팅할 거냐 중국에 베팅할 거냐 하는 것보다 이 지금 둘이 싸울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싸우면 필연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금을 그냥 사놓는 게 더 투자자의 입장에서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한편에서는 이제 결국에 금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는 달러의 약세를 말하는 거니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도 그게 이제 달갑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쵸, 그러니까 네. 이제 달러를 어떻게든 조금 뭐 물론 약세는 가지만 금 가격을 눌러놔야 되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전 세계들이 금을 계속 실물 거기다 실물까지 보유하면 자기들 입장에서는 영향력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미국발 뭔가 가격을 좀 누르는 이런 것들은 안 나올까요? 근데 사실 그게 좀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과거에도 이 지금 금시장이 가장 큰 데가 어디냐 하면 하나가 런던 금시장이 있고 네. 하나가 이제 뉴욕 상품거래소가 있거든요. 이 두 개의 시장이 가장 큰 금시장인데 여기에 대부분 거래가 선물 거래 형태로 돼요. 그러니까 종이 계약이죠. 그렇다 보니까 옛날 방식을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미국이 이제 금 가격을 누를 때 이제 그때는 선물 시장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 보니까 그냥 미국이 갖고 있는 금을 냅다 갖다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금 가격이 오를만 하면 이제 망치로 한 대 치고 오를만 하면 망치로 치고 이랬는데 근데 이제 그걸로도 자꾸 결국에 문제는 달러가 문제인 거라서 이 금 가격이 자꾸 튀어오르려고 하는 거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하지 하다가 이거 내 금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1961년에 런던 골드풀이라고 해서 유럽 6개국이랑 그다음에 미국이랑 합쳐서 이제 엄청나게 많은 금을 모아서 시장에 막 내다 팔면서 또 금 가격을 억눌렀던 역사가 네.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마치 그런 거예요. 이미 안에선 다 곪고 있는데 그냥 겉에만 자꾸 이렇게 괜찮은 척 이렇게 보여주는 거니까 그게 영원히 괜찮을 일은 없겠죠. 그래서 1968년에 프랑스의 이제 드골 대통령이 난 이거 못하겠다 하면서 이제 자기는 그 런던 골드풀을 탈퇴하겠다고 탈퇴해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미국으로 가서 달러를 이만큼 들고 이거 빨리 금으로 다 바꿔줘라 하고 이제 군함까지 끌고 가서 금으로 바꿔오거든요. 그러면서 이 브레튼 우드 체제가 완전히 붕괴되고 페트로달러 시스템으로 넘어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지금은 근데 이제 선물 시장이 가능하니까 선물 시장에서 이제 그런 공매도 같은 방식으로 좀 눌렀다라는 의혹들도 있고 네. 그런 게 아니더라도 이제 선물 시장이다 보니까 증거금을 인상하면 강제적으로 트레이더들이 이제 뭐 청산되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뭐 현금이 넉넉한 경우에 현금을 넣겠지만 이런 식으로 증거금 인상으로 가격을 눌렀다라는 그런 평가들도 많이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거의 뭐 한 20년, 30년 동안 해왔는데 문제는 이제는 실물을 갖고 이제 중앙은행들이 가기 시작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예전에 1968년 드골 대통령이 이제 여기서 탈퇴하면서 각 중앙은행들이 다 실물 갖고 가면서 이 금가격 억압에 그 족쇄가 완전히 풀렸던 것처럼 지금도 실물이 엄청나게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고 독일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미 2013년에 뉴욕에 보관하고 있던 그 자기 금을 그 인출해 갔거든요. 이런 식으로 다들 이제 다른 국가들 네덜란드를 보더라도 다른 국가들을 보더라도 금을 본국으로 송환하려는 움직임이 되게 많이 생기고 있어요. 네. 이게 결국은 그 금가격을 누르려고 했던 그런 어떤 포지션들은 예전부터 수십 년 전부터 계속 있어 왔지만 더 이상 작용하기 힘든 그 지경에 왔다. 실물을 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 버리는데 이거는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금가격이 원래는 뭐 좀 더 억누를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가 있었겠지만 그런 장치가 잘 안 먹히고 계속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각자 도생으로 가기 시작하면은 네. 이제 실물 자산을 가지고 얘기를 할 텐데 실물이 생각보다 적은 거죠. 맞아요. 지금 시장에 도는 종이금까지 다 합치면 너무 실물이 적으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뱅크런처럼 이제 일어나는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이 금이 갑자기 공급이 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건가요? 뭐 사우디에서 금광 엄청 터졌다 뭐 이런 얘기도 막 나오잖아요. 일단 금광 관련된 뉴스는 그냥 다 사기라고 보면 돼요. 사기예요?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금광 관련된 그런 이슈들을 많이 물어보시길래 거의 10몇 년 동안의 그 금광 관련된 뉴스들 다 찾아봤는데 일단 그 중에서 실제로 채굴하는 금광 자체가 거의 없고요. 그리고 이제 초대형 금광이라고 말하는 게 그런 뉴스가 왜 나오냐면 이게 좀 설명하면 좀 복잡하긴 한데 초대형 금광의 특징이 있어요. 이제 아프리카 가면 진짜 초대형 금광들 네. 있거든요. 거기는 원래 금이라는 게 모든 원소들 중에서 그 원소 무게가 네. 되게 무거운 원소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응집되려는 그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뭉치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무데나 땅 판다고 금 나오진 않잖아요. 그 이유가 금은 뭉치려는 성질이 강해서 금이 있는 데만 왕창 있고 없는 데는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초대형 금광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약간 금이 스프레이로 뿌린 것처럼 얇게 쫙 퍼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를 보면 야 이거 초대형 금광일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우디에서 발견된 3,300조 원 규모의 그 금광이라던가
한다던가 아니면 이번에 뭐 중국에서 발견된 그런 초대형 금강 뉴스들을 보면 다 이렇게 스프레이 형태로 뿌려져 있어서 그런 시추를 떴을 때 그런 형태를 보고 야 이게 전체 산을 기준으로 하면 이 정도 규모다 막 몇백조 규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오류가 뭐냐면 옛날에 제가 막 뭐 대학생 때인가 그런 말을 들었는데 뭐 책 제목이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A+ 받았던 학생은 뭐 F 학점 받았던 사장 밑에서 일한다 뭐 그런 것처럼 뭐 되게 성공한 사업가 중에 고졸도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러면 성공한 사업가 중에 뭐 고졸이 많다라는 그런 어느 정도의 그런 확률적인 그런 명제가 있다라고 치면 이걸 뒤집어서 그러면 고졸이면 성공한 사업가가 되냐 이건 다른 얘기잖아요. 이런 것처럼 중요한 건 그렇게 스프레이 형태로 뿌려진 금광이면 초대형 금광이냐는 아닌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초대형 금광 중에는 그렇게 스프레이 형태인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막 이제 일단 그렇게 스프레이 형태가 뿌려져 있으면 초대형 금광일 가능성이 좀 미세하게라도 있으니까 그렇게 좀 이렇게 과장해서 어떤 그런 해봐야 한다, 이거는. 예, 해봐야 한다 그렇게 나오는 거라서 뭐 그런 공급에 대한 거는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지금 그 공급이 금은 원래 이제 생산을 하려면 10년 정도의 시차가 걸리거든요. 네. 근데 이전에 그런 금광 기업들이 이미 자본 투자를 거의 못 해놨었어요. 금값이 이렇게 많이 오르니까 이제서야 부랴부랴 이제 생산을 늘리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금광 기업들의 사업 보고서들을 쭉 보고 개발 타임라인을 이렇게 쭉 짜보면 가장 빠른 게 2029년에서 2030년 정도부터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 전까지는 공급이 늘기가 되게 어려운 구조다. 근데 중앙은행들은 계속 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각 투자자들이 금을 사고 요즘에는 투자 기관들도 이제 금을 사는 추세로 바뀌고 있는 이런 흐름 가운데서 공급은 부족한데 수요가 늘어난다. 이거는 금 가격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이클이다라는 거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도 아직 뭐 한 초중반 정도 온 건가요? 아직 이제 중반을 지난 지점이에요. 이제 중반 정도. 네. 그러면 이제 과거 기준으로 봤을 때는 후반까지 가면은 이제 시작점 대비 한 얼마 정도 갔던 거예요? 예전에 한 몇 배씩 올랐던 거예요? 적게 올랐을 때는 보통 7배 정도 올랐고요. 많이 올랐을 때는 26배 정도 올랐는데 그 26배 올랐을 때가 이제 1970년대거든요. 근데 네.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의 상승장이 1970년대의 상승장보다 더 큰 상승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1970년대는 일단 그 금이라는 게 금 투자를 접근할 수 있는 인구가 지금보다 거의 18분의 1 정도로 작았어요. 네. 그때는 뭐 코인샵 가거나 금은방 가거나 이런 데서 금 사는 거 말고는 금 투자하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뭐 이제 ETF, KRX 금시장, 금통장 뭐 우리가 그냥 집에서 가만히 누워서 핸드폰만으로도 금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근데 그렇다고 그런 그 세상에 널려 있는 금의 양이 그 정도로 달라졌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만약에 지금의 1970년만큼만의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치더라도 수요가 18배가 더 많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 말은 즉 금에 대한 상승률이 1970년대보다 훨씬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고 네. 두 번째는 1970년대는 부채 문제까지 끼진 않았었어요. 그때는 이제 정부 부채 비율이 한 30%에서 40% 정도. 그러니까 정부 부채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기업 부채나 은행에서 이제 부채가 너무 많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재평가되는 과정에서 이제 금 가격이 한번 튀어 올랐던 거고 지금은 1970년대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게 국가 부채도 많죠, 가계 부채도 많죠, 기업 부채도 많고 그냥 돈 자체가 세상에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이게 화폐 시스템이 바뀔 수 있는 그런 변곡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는 지금의 상승장은 1970년대보다는 1930년대랑 비슷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26배 오른 때보다 더 지금 심각하다. 네, 더 심각하다. 오르면 전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그 기준으로 얘기하면 몇 배 정도 오른 장이에요? 현재는? 한 3배 정도 오른 것 3배 같아요. 정도? 네, 3, 4배 정도? 그럼 단순히 해서 여기서 한 4, 5배는 더 갈 수도 있는. 그럼요. 예, 아주 맞습니다. 뭐 크게 보면. 근데 그것도 이해가 되는 게 이렇게 돈이 많이 풀렸잖아요. 근데 그만큼 금값이 또 그렇게 올랐냐 하면 또 그것도 아니고. 사실 한 2, 3배 올랐기 때문에 비싸다라고 말하기에는 그동안 안 오른 것도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 실물금을 사야 돼요. 그러면 꼭 실물금. 왜냐면은 결국에 핵심은 실물금을 따질 거 아니에요, 나중에.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실물 금을 사는 게 좋다라고 보는 측면이에요. 왜냐면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금이 오르는 때를 보면
화폐가 가치가 되게 급격하게 하락하기 때문에 금가격이 올라요. 사실 금이라는 자산이 오를 이유가 거의 없거든요. 마치 보험 같은 경우에요. 보험 네.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평소에 보험을 탈 일 자체가 없잖아요. 정말 특수한 상황이 나한테 발생했기 때문에 이제 보험이 이제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건데, 마찬가지로 금이라는 것도 보험의 역할이다 보니까 뭔가 위기의 상황이 왔기 때문에 금의 가격이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오면 국가의 입장에서는 자국 화폐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금을 통제했던 역사가 되게 많아요. 네. 흔히 가장 먼저 하는 건 뭐냐면 은행문을 닫아버리는 걸 먼저 하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제 IMF 때 보면은 은행 창구 닫고 이제 외환 출금부터 막아버리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달러와 금 같은 이런 가장 중요한 자산부터 더 먼저 동결을 시켜버리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있었고, 뭐 가까운 역사에서 뭐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모든 국가들에서 다 나타났었다. 미국도 뭐 1933년에는 거의 그땐 더 심했죠. 금 소유하다 걸리기만 하면 징역 10년형 플러스 거의 지금 돈 기준으로 하면은 한 10억 원 정도의 벌금을 같이 때렸어요. 네. 그 정도로 이제 심각한 통제가 있었던 역사가 많다. 그러면 우리가 금을 투자한다라는 건 어떤 그런 위기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금을 사는 건데, 정작 금을 실물이 아닌 어떤 누군가의 통제하에 있는 형태로 금을 보유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통제 당하기 가장 좋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는 금이라는 자산은 카운터파티 리스크, 그러니까 누군가가 통제할 때 통제 당하지 않는 그런 거의 유일한 자산이기 때문에 금이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본질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금을 누군가에 통제해 준다라는 건 조금 금 투자에 안 맞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래서 실물을 좀 더 선호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금을 투자하는 분들은 이제 뭔가 좀 어떤 붕괴나 이런 시나리오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투자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최소한의 이제 비트코인처럼 이제 그 중앙에서 좀 탈중앙화된 거를 하려고 하니 이제 실물을 갖는 거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미국도 옛날에는 이제 금 가지고 있으면 막 이렇게 형사처벌하고 했는데 네. 똑같이 그런 걸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할 수 있죠. 네. 실제로 그런 걸 많이 해요. 그럼 네. 뭐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 같은 국가들을 봐도 외환이나 금 같은 거를 정말 철저하게 통제를 하거든요. 근데 실물을 갖고 있으면 실물은 뺏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오죽하면 미국은 그 정도로 정말 심각하게 어떤 그런 통제를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결국에는 실물 금을 잘 안 내놔요. 그리고 다 암시장에서 거래를 하죠. 그렇다 보니까 미국이 이게 이런 방식으로는 국가가 금을 못 얻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때 적용했던 게 뭐였냐면 금 모으기 운동을 했었어요. 이제 막 각종 뭐 은행이나 모든 곳 벽에다가 이제 선전 문구를 붙여가지고 금을 주는 사람은 애국자, 금을 안 내놓는 사람은 매국노, 뭐 이런 네. 식으로 해서 뭐 만약에 너가 금을 안 내놓으면은 국가 망한 뒤에 너가 갖고 있는 금이 무슨 소용이냐,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스스로 하게끔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이제 자진해서 금을 내놓게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금모기 운동 같은 걸 많이 했었는데 그게 성과가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금을 뺏는 것보다 거의 100배 이상의 성과를 얻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뒤에 우리나라도 사실은 IMF 때 그걸 이제 본받아서 했던 거고, 네. 터키도 이제 외환위기 왔을 때 우리나라나 이제 미국을 본받아서 이제 금모기 운동을 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한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실물 금은 5,000년 동안 통제로부터 자유로웠던 자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그 금이 지금까지도 가치를 잃지 않고 어떤 통제가 있을 때 가장 먼저 사람들이 찾는 자산이 되는 이유는 바로 이런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뭐 전쟁 나면 금값이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반대로 또 그 뭐 이게 맞는 거냐 뭐 이게 의문을 갖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요즘에 이제 뭐 전쟁의 그런 분위기가 뭐 점점 더 막 늘어나고 있으니까 금과 어떤 국가적 위기 이런 네. 것들은 어쨌든 위기가 오면 올라가는 건가요? 전쟁 같은 게 생기면? 전쟁 때문에 금 가격이 올라가는 건 두 가지 요인이에요. 흔히 그냥 위기니까 사람들이 불안해서 금을 산다라고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그건 아니고요. 전쟁을 하면 전쟁은 이기기 위해서 뭐든지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화폐 발행량이 엄청 많아집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화폐 가치가 뚝뚝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의 반작용으로 금이 올라가는데 그 요소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거는 이제 국지전인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가격이 잠깐 올랐다가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게 세계대전이거나 아니면 좀 이제 어떤 좀 선진국들에서 어떤 전쟁의 그런 징조들이 나타나거나 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저기 나라의 화폐가 엄청나게 중요한 결제 통화인데 저 화폐가 이제 더 이상 안전자산이 아니게 됐네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은 지금 유로화만 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결제 비중도 상당히 높고 그다음 외환보유고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히 높거든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양의 유로가 고작
조그만 금밖에 없는 세상에 26만 톤밖에 없는 그 금으로 다 이동을 해야 돼요. 도망을 가야 되니까 그 엄청나게 큰 돈들이 도망을 가는 과정 가운데서 금이 가격이 이제 심하게 팽창을 한다. 그래서 요즘에는 달러가 가장 그런 거에 핵심적으로 이제 파괴되고 있고 신뢰가 파괴되고 네. 있고 거기서 정말 빠르게 금이나 각종 원자재들 그리고 실물 자산들로 이동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요즘에 뭐 금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자산들이 다 올라가잖아요. 네. 그 가장 큰 원인은 여기에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뭐 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미국도 모르는 바가 아니니 사실상 이제 금을 대체하는 상품으로 가자.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뭐 비트코인으로 미국이 이제 가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를 주장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금이 가치가 있는 거는 결국에 금이 진짜 돈이라고 사람들이 믿기 때문인데 네. 비트코인이 어쨌든 금의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제 미국이 먼저 비트코인을 선점해서 비트코인을 막 산 다음에 금을 다 팔아버려. 네. 금을 폭락을 시켜버리는 이 구조로 만약에 가게 되면 그러면 또 다시 이제 비트코인 옛날 이제 금태환처럼 비태환이 되는 거지. 비태환. 뭐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게 통하지 않겠냐. 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거는 근데 일리가 있기는 있거든요. 네. 충분히 일리는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 우리가 몇 가지를 나눠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 비트코인을 전 세계가 동의할 수 있냐가 일단 첫 번째 문제예요. 그러면 중국 포함한 정말 전 세계 국가들이 금을 잔뜩 사놨잖아요. 근데 갑자기 미국이 우린 비트코인이 본이지 할래. 이렇게 하면은 뭐 누가 거기다가 박수 쳐주겠어요. 미국이 막 금을 막 다 팔아버려. 네, 다 팔아버리고 좋다 내가 다 살게 하면서 막 이거 이제 신뢰의 문제겠죠. 네, 이제부터는. 신뢰의 문제겠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범지구적인 그런 동의가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선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냥 무난무난한 금을 쓴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5,000년 동안 써왔다라는 그런 역사성도 있지만 인간이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는 모든 원소들 중에 애초에 돈이 될 수 있는 원소가 금이랑 은 빼고는 거의 없거든요. 예, 그게 되게 과학적인 이유가 있어요. 아무튼 뭐 설명하면 너무 길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쓰일 수밖에 없는 금을 쓴다라는 게 있거나 아니면 금을 안 쓸 거면 그거를 담보로 할 수 있는 에너지 패권을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사실 페트로달러 할 때 처음에는 다른 국가들이 되게 신뢰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뭐 영국, 프랑스 같은 국가들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다시 금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 정작 결제하려고 보니까 달러 아니면은 원유를 안 받아준대. 원유 결제해서 안 받아준대요. 석유가 필요하니까. 네,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강제로라도 그 에너지 그때는 지금보다 원유에 대한 그 산업에서 원유 비중이 너무 컸어가지고 그렇게 강제로라도 에너지 패권을 가져와서 그걸 화폐랑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인데 비트코인을 따지면 비트코인은 그 자체로 좀 애매해요. 사실은 에너지 패권으로 가면 지금은 에너지가 석유 에너지에서 전기 에너지로 바뀌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담보물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하면 오히려 은에 가까워요. 네. 은이나 구리 같은 거에 좀 더 가깝겠죠. 그렇다 보니까 좀 애매하다. 좀 애매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비트코인 본위제가 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100만에 하나라도 진짜 비트코인 본위제가 된다. 뭐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전기 에너지로 바뀐다라고 하면 전기에서 정말 중요한 건 전기를 저장하는 에너지잖아요. 네. 전기를 저장하는 게 뭐냐? 뭐 배터리라고도 볼 수 있지만 어떤 측면은 비트코인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채굴 하려면 전기가 들어가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전기를 저장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그런 비트코인이 그런 어떤 에너지 패권으로서 새로운 담보물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는 또 갑론을박이 있지만 그냥 맞다고 치죠. 그냥 맞다고 쳐서 실제로 진짜 비트코인 본위제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비트코인 본위제가 되는 과정 가운데서 비트코인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을 해요. 네. 근데 그때 금 가격도 같이 폭등을 해요. 그렇죠. 왜냐면 결국엔 이게 화폐 시스템이 비트코인 본위제로 바뀌잖아요. 그럼 이전까지 풀렸던 모든 화폐에 대한 가치가 다시 재평가가 이루어지거든요. 네. 그게 단순히 비트코인 뭐 금뿐만 아니라 실물 자산의 가격이 재평가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예를 들면 1971년 때도 보면 닉슨 쇼크 이후에 이제 페트로달러 시스템과 금본위제가 다시 맞붙었는데 페트로달러 시스템이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원유 가격도 많이 올랐지만 금 가격은 26배가 폭등을 했다. 결국에는 이 화폐 시스템 자체가 문제인 거라 새로운 화폐 시스템으로 넘어가면서 그 화폐에 대한 신뢰를 막강하게 주려면 특정 담보물과의 그런 이제 화폐와의 그런 비율이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뭐 석유랑도 가격이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석유와 금에 대한 가격도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금과 뭐 은에 대한 가격도 그다음에 은과 뭐 백금, 뭐 비트코인 이런 실물 자산들 간의 가격 재평가가 다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지는 사람은 결국에는 현금을 갖고 있었던 사람, 채권을 보유했던 사람 둘만 큰 손해를 보고 대부분 자산들은 괜찮다. 물론 주식도 일부 주식 빼고는 좀 힘들긴 한데 그런 에너지 기업이라던가 헬스케어 기업이라던가 그런 이제 특정 실물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아니면 그것과 되게 연관성이 깊은 그런 기업들은 정말 큰 상승을 했다라는 걸 이해하면서 우리가 지금 자산을 어떻게 배분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은 그렇게 생각하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뭐 정말 비트코인 태환이 되는 수준이 되면 엄청나게 올라가겠지만 그 사이에 그 전에 금의 폭등이 무조건 한 번은 올 것이다. 네, 같이 가요. 올라갈 때. 확률은 여기 훨씬 더 높으니까 네. 굳이 뭐 비트코인 올인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